푹 끓여서 맛있어요. 시장 골목 끝 허름한 해장국집. 여자는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는 그 한마디에 숟가락을 든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백조 규모의 기업 회장인 강준혁이었습니다. 방금 뚝배기를 내려놓고 돌아선 저 여자는 준혁의 아내 김순이었어요. 아내는 남편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어요. 남편은 19년 전에 죽었으니까요. 그럼 죽었다던 준혁이 왜 여기에 이런 몰골로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아내는 왜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19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9년 만에 아내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줄은 준혁도 몰랐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서울 외곽의 낡은 시장 골목에 손바닥만한 간판, 빛바랜 글씨로 적힌 이름, 진순이네 해장국. 간판 테두리에 형광등이 깜빡거리다 다시 켜지기를 반복하면서 좁은 골목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간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잠시 고개를 들어 간판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은 채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이 새어나오면서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어요. 10번은 더 지나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발길을 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9년이라는 세월이 두 발을 붙잡고 있는 건지, 저 작은 불빛이 그를 놓아주지 않는 건지, 준혁 자신도 알 수 없었죠. 그는 결국 가게의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쇠종이 딸랑 물렸어요. 가게 안은 좁고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네 개의 테이블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테이블마다 양은 냄비 받침과 낡은 수저통이 놓여 있었죠.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붙어 있었는데 계절이 2번은 지난 것처럼 모서리가 말려 올라가 있었어요. 주방 쪽에서는 솥에서 국물이 끓는 소리가 낮고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뽀얗게 피어오르는 김이 주방과 홀 사이를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고 그 냄새는 진하고 구수했죠. 준혁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자리, 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이었어요. 그리고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주방에서 국자를 들고 걸어 나오는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은 흰색 앞치마를 두른 그 여자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국물을 저으면서 홀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세월이 그 얼굴 위에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머리카락에는 흰 것이 듬성듬성 섞여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오랜 노동이 새긴 굵은 핏줄이 붉어져 있었죠.
준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동시에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앞에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19년이 흘렀지만 그 눈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선도 턱의 모양도 준혁이 19년 동안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올린 바로 그 얼굴이었죠. 순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그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준혁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시선을 테이블로 떨어뜨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심장이 귀 안에서 쿵쿵 울렸어요. 손끝이 차갑게 굳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한 채 테이블 앞으로 다가왔죠. 어서 오세요. 해장국 드실 거예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울림은 그대로였어요. 준혁의 가슴속 어딘가가 저릿하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 어딘가에 무언가가 걸려 있는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죠. 순이는 별다른 말 없이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에게 준혁은 그저 늦은 밤에 들어온 손님 중 하나였어요.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흰 앞치마 끈이 등 뒤에서 묶여 있었고 약간 굽은 어깨가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준혁의 눈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순이가 해장국 뚝배기를 들고 다시 나왔습니다. 김이 펄펄 올라오는 뚝배기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면서 그녀가 말했어요. 푹 끓여서 맛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준혁의 손이 숟가락 위에 올려진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푹 끓여서 맛있다는 그 말. 19년 전 그들이 함께 살던 집의 작은 부엌에서 순이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국을 끓이면서 남편 밥그릇에 국물을 가득 떠주면서 순이는 꼭 그 말을 했죠. 푹 끓여서 맛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준혁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딸랑 울리며 손님 2명이 들어왔어요. 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준혁은 뚝배기를 내려다봤어요. 뽀얀 국물 위로 김이 올라오다 흩어졌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한 번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한 숟가락을 뜨고 입으로 가져갔지만 삼킬 수가 없었죠. 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운터에 지폐 몇 장을 올려놓고 거스름돈도 받지 않은 채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는 가게 밖에 서서 다시 한번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순이네 해장국. 그 이름이
19년의 시간처럼 희미하게 깜빡거렸죠.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차갑게 맺힌 것이 바람에 흘러내렸어요. 그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어두운 골목 안으로 혼자서 천천히.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준혁의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달라졌을 겁니다. 더 평범하게, 더 조용하게, 그리고 어쩌면 아내와 행복하게. 하지만 준혁은 만나지 말아야 할 그 친구를 만났고 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친구의 이름은 태식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태식은 남달랐습니다. 말이 빠르고 눈이 날카로웠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이 넘쳤죠.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있었어요. 준혁은 그 힘에 자연스럽게 이끌렸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가까워졌고 졸업 후 각자 회사를 다니다가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죠. 태식이 먼저 말을 꺼낸 날, 두 사람은 허름한 포장마차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태식이 소주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준혁아, 우리 둘이 차리면 어때? 나는 돈 구해올게. 너는 현장 맡아. 준혁은 그 말에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겁이 났습니다. 가진 돈도 없었고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태식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확신에 찬 눈빛이 준혁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습니다. 사무실은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 2층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찬바람이 들어오고 바닥이 삐걱거렸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책상 2개와 낡은 컴퓨터 1대, 그리고 폐기만 있었죠. 준혁은 현장을 지켰습니다. 작업자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땀을 흘리면서 신뢰를 쌓았어요. 태식은 바깥을 뛰었습니다. 거래처를 넓히고 은행을 드나들며 자금을 끌어왔죠. 둘은 달랐지만 그래서 잘 맞았어요. 회사는 조금씩 커갔습니다. 작은 현장들을 하나씩 마무리할 때마다 두 사람의 자신감도 함께 쌓여갔죠. 그 무렵 준혁의 삶에는 순이가 있었어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준혁 곁에 있으면 늘 마음이 편해졌죠. 결혼식 날 태식이 사회를 봤어요. 마이크를 잡고 느끼한 농담을 늘어놓던 태식의 모습에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혁은 그날을 오래 기억했어요. 태식이 진심으로 기뻐해 줬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태식은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순이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준혁과 늦게까지 사업 이야기를 했죠. 아들 도연이가 태어난 뒤로는 태식이 올 때마다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장난을 쳤어요. 이 녀석 나중에 나한테 줘. 내가 키울게. 태식이 그렇게 말하면 순이가 웃으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시절이 준혁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창업 5년을 넘어서 처음으로 큰 계약이 들어왔을 무렵부터였습니다.
태식의 얼굴에서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 아주 미세한 변화였어요. 투자자와 만나는 자리에서 태식은 준혁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혼자 다녀오곤 했죠. 처음에는 그냥 바빠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에서 태식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빠르게 말하는 그 말투가 준혁의 귀에 걸렸어요. 돈 이야기였습니다. 계좌 번호를 불러주는 것 같았죠. 준혁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태식은 전화를 바로 끊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거래처 쪽이야. 별거 아니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음 한켠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이 지분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우리 지분 한번 정리하자. 내가 투자 더 많이 끌어오고 있잖아. 준혁은 그 말에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분 이야기는 회사를 세울 때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죠. 두 사람은 늘 반반이었어요. 태식의 말투는 가볍고 편안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순이가 옆에 누워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준혁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그때 이미 느끼고 있었죠.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친구가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이 친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달라졌을까요? 준혁은 훗날 그 질문을 수백 번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날도 준혁은 누구보다 일찍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공사 현장은 특유의 소리가 있었어요. 쇠파이프 부딪히는 소리, 시멘트 포대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작업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낮은 목소리. 준혁은 그 소리들이 좋았습니다. 현장에 있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작업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오늘 일정을 확인하면서 준혁은 천천히 현장을 둘러봤어요. 서울 외곽의 중규모 상가 건물 신축 현장이었습니다. 한진건설이 따낸 가장 큰 공사였죠. 태식은 그날도 현장에 오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태식은 현장보다 바깥 미팅이 더 많았습니다. 투자자를 만나고 거래처를 관리한다고 했지만 정확히 누구를 만나는지 준혁에게 말해주지 않았죠. 준혁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어내면서 현장 점검을 시작했어요. 3층 골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철근을 엮고 거푸집을 세우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준혁은 골조 사이를 천천히 걸으면서 구조물을 살펴봤습니다. 그때였어요. 발밑 어딘가에서 뭔가 어긋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혁은 걸음을 멈추면서 시선을 아래로 내렸어요. 거푸집 하단부에 가느다란 균열이 하나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죠. 워낙 가는 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준혁은 무릎을 꿇고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균열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보자 주변 콘크리트가 미세하게 부스러졌죠. 준혁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현장 소장을 불렀어요. 이거 봤어요? 현장 소장이 다가와 균열을 살펴보더니 머뭇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어제 점검에서는 안 보였는데요. 준혁은 주변 구조물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균열은 한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거푸집 하단 세 곳에 비슷한 금이 나 있었죠. 준혁의 가슴 속에서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어요.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작업 중단합니다. 다들 아래로 내려오세요. 현장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소장님, 오늘까지 3층 골조 마무리해야 일정이 맞는데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정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내려오세요. 작업자들이 하나둘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투덜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일정이 밀리면 하루치 일당에도 영향이 생겼으니까요. 준혁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지금 무슨 짓이야? 왜 작업 세웠어?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균열 발견했어. 구조 점검 먼저 해야 해. 그 정도 균열은 현장에서 늘 있는 거야. 공사 계속해. 준혁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태시가 나는 현장에 있고 너는 없잖아. 내가 직접 보고 하는 말이야. 태식은 잠깐 침묵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발주처에서 난리 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전화가 끊겼어요. 준혁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날이었어요. 낮게 깔린 회색 구름이 현장 위를 덮고 있었죠. 준혁은 구조 점검 업체에 연락을 넣으면서 현장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업자들이 3355 모여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 중 오래된 작업자 하나가 준혁에게 다가오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잘하셨어요. 저도 아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준혁은 그 말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구조 점검 업체가 도착한 건 점심이 지난 뒤였어요. 전문가가 장비를 들고 구조물 곳곳을 점검하는 동안 준혁은 옆에 붙어서 지켜봤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거푸집 하단 지지대 중 2개가 규격 미달이었고 콘크리트 배합 비율도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점검 담당자가 준혁에게 말했죠. 오늘 작업 안 세우셨으면 위험할 수 있었어요. 준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천천히 차올랐어요. 규격 미달 자재가
어떻게 현장에 들어왔는지 준혁은 알고 싶었습니다. 자재 납품 계약은 태식이 관리하고 있었죠.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현장 안쪽에서 낮고 묵직한 소리가 울렸어요. 쿵. 처음엔 뭔가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우드득. 준혁이 고개를 돌린 순간 3층 골조 한쪽이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나와. 준혁의 목소리가 현장을 가르고 나갔어요. 작업자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뛰어. 지금 당장 나와. 준혁이 소리치면서 사람들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등을 밀고 팔을 잡아 끌면서 현장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먼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파편이 쏟아졌죠. 작업자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달렸어요. 준혁은 마지막 1명을 확인했습니다. 구석에서 넋을 잃고 서 있는 젊은 작업자였어요. 갓 20살이 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작업자에게로 달려가면서 팔을 낚아챘어요. 뛰어. 2사람이 함께 출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구조물 무너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젊은 작업자를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준혁의 등 뒤로 거대한 무게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고 소식은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사고 경위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화면에는 무너진 골조와 통제선이 쳐진 현장이 비춰졌어요. 서울 외곽 상가 건물 신축 현장 붕괴 사고 실종자 1명. 순이는 그 뉴스를 부엌에서 듣다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화면 속 현장이 남편이 매일 나가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순이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연결되지 않았죠. 순이는 코트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채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밤이었습니다. 현장 입구에는 경찰차 2대와 구조 차량이 세워져 있었고 노란 통제선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죠. 순이는 통제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무너진 골조 사이로 구조대원들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헬멧을 쓰고 손전등을 든 채 조심스럽게 잔해를 해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이는 경찰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실종자가 누구예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장 소장으로 확인됩니다. 지금 수색 중이에요. 순이의 2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그때 누군가가 순이의 팔을 잡았어요. 태식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태식이 옆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순이 씨, 일단 진정해요. 구조대가 찾고 있어요. 순이는 태식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장을 바라보면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뜨거운 것이 눈에 차올랐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수색은 밤새 이어졌어요. 새벽이 되어도 준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죠. 사흘째 되던 날, 경찰이 순이를 불렀어요. 현재까지 생존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 말이 순이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된 것은 아니었어요. 준혁은 살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가능성을 놓지 않았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뒤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어요. 회사 직원 중 누군가가 말을 꺼낸 것 같았습니다. 회사 자금 일부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에 순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갔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사고 이후 거래처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고 회사 계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죠. 그리고 기자들이 태식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태식은 카메라 앞에서 천천히 말했어요.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오랜 친구였는데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뉴스에서는 공사 현장 붕괴와 회사 자금 횡령 의혹을 함께 다루기 시작했어요. 준혁의 이름 앞에 의혹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죠. 순이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볼 수가 없었어요.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사무실에는 사람이 하나둘 줄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그 전화들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버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경찰 조사가 이어지면서 회사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담당 형사가 순이에게 물었어요. 혹시 남편분이 해외 계좌를 보유하고 계셨나요? 순이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끝이 차갑게 굳어들었죠. 그날 밤 순이는 오래된 통장과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밤새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남편이 그럴 사람이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려다 사라진 사람이 어떻게 돈을 들고 도망갈 수 있겠느냐는 생각뿐이었죠. 새벽 3시가 넘었을 때 순이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찬물을 한 컵 따라 천천히 마셨어요.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두운 골목과 가로등 불빛만 흔들리고 있었죠. 순이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을 거라고, 반드시 살아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태식이 찾아온 날이었어요. 태식은 조심스러운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순이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는 제가 정리할게요. 남은 직원들 퇴직금도 제가 책임질게요. 순이 씨는 지금 아이만 생각하세요. 그 말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위로하는 말인데 왜인지 서늘하게 들렸죠. 순이는 태식의 눈을 바라봤어요. 태식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지나치게 담담했어요. 순이의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의문 하나가 싹을 틔웠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을 꺼낼 힘이 없었어요. 남편이 사라지고 소문이 퍼지고 회사가 무너지는 동안 순이는 이미 너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태식이 돌아간 뒤 순이는 아들 도연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10살짜리 도연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자고 있었어요. 순이는 방문 앞에 서서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죠. 눈물은 그때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복도 벽에 등을 기대면서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사람이 사라지면 그 사람이 쌓아온 것들도 함께 무너진다는 걸 순이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집으로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었습니다. 채권 관련 서류를 들고 왔죠. 순이가 문을 열자 그들은 정중하지만 차갑게 말했어요. 회사 명의로 된 대출이 있습니다. 연대 보증인이 대표자, 배우자로 되어 있어요. 순이는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날 이후로 비슷한 사람들이 며칠 간격으로 찾아왔어요. 순이는 그때마다 문을 열고 서류를 받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울 시간도 없었고 울어서 해결될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같은 층 이웃이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했어요. 아래층 아주머니는 예전에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분이었는데 그때부터는 먼저 계단으로 사라지곤 했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돈 들고 튄 거래. 원래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순이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그게 순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도연이가 학교에서 싸움이 난 건 사고가 있고 나서 6주가 지난 날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는 양호실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왼쪽 눈 아래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입술 한쪽이 터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도연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어디 많이 아파?
도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었죠.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같은 반 아이가 아버지 얘기를 해서 도연이가 먼저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일어섰습니다.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도연이의 손을 잡고 학교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도연이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응. 아빠 진짜 도망간 거야? 순이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막혀버린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도연이는 엄마의 대답을 기다리다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옆모습이 너무 어른스러워서 순이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저런 눈을 하면 안 되는데, 저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순이는 도연이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말 대신이었어요. 집을 떠나기로 결정한 건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채권자들의 방문이 잦아졌고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순이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 옷가지와 도연이의 책들, 그리고 부엌 살림 일부. 그게 전부였죠. 이삿짐 트럭이 아파트 앞에 섰을 때 도연이는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왔을 때 손에 작은 야구공을 하나 들고 있었어요. 아빠가 생일에 사준 것이었습니다. 도연이는 그 공을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돼?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삿짐을 트럭에 싣는 동안 몇몇 이웃들이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아무도 나와서 말을 걸지 않았어요. 순이는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닫으면서 집 안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텅 빈 거실, 남편의 흔적이 지워진 공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 문을 닫았어요. 트럭에 올라타면서 도연이가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이는 앞을 바라봤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순이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어요. 그냥 앞만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새로 간 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작은 도시의 반지하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밑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보증금도 빠듯했습니다. 도연이는 새 학교에 전학을 갔고 순이는 일자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식당 서빙을 했습니다. 공장 야간 일도 했어요. 몸이 버텨주는 한 쉬지 않았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도연이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순이는 아들의 방문을 살며시 열어 자는 얼굴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앉아 찬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게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고단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도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 하나가 순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남편이 사라지고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1년은 기다렸어요. 두 번째 해에는 기다리는 건지 버티는 건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순이는 조용히 인정했어요. 남편은 죽었다고. 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밀어내다가 그렇게 간 거라고. 돌아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거라고. 그 생각이 자리를 잡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이 났습니다. 펑펑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느 새벽 부엌에 혼자 앉아서 찬물을 마시다가 소리 없이 흘렀죠.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멈추다가 또 울면서 날이 밝았습니다. 그게 순이가 혼자 치른 남편의 장례였어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찬물 한 잔 옆에 두고 치른 장례였습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앞을 봤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현이가 있었으니까요.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순이가 시장 골목을 처음 걷게 된 건 그 무렵이었어요. 반지하방 근처의 낡은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채소 장수 아주머니, 생선 가게 아저씨, 떡볶이 포장마차, 사람 냄새가 나는 골목이었어요. 순이는 그 골목을 걸으면서 숨을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러다 골목 안쪽에서 작은 가게 하나를 발견했어요. 셔터가 내려진 채 임대 문에 전화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국을 끓일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현장에 나가기 전 매일 아침 해장국을 끓여줬으니까요. 뼈를 우리고 우거지를 넣고 오래 끓이는 방법을 손이 기억하고 있었죠. 순이는 그날 오후 전화를 했어요. 시장 상인회 아저씨가 보증금을 조금 깎아주면서 말했습니다. 혼자 하는 거요? 쉽지 않아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해볼게요. 가게 안은 낡았습니다. 바닥 타일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주방 환풍기는 소리만 요란할 뿐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냄비 받침 하나, 수저통 하나, 시장에서 중고로 구했죠. 순이는 사흘을 꼬박 가게를 닫고 정리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면서 등이 굳어오는 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닦았습니다. 그냥 했어요. 개업 첫날은 손님이 2명이었습니다. 시장 상인 아저씨 1명과 지나가다 들어온 중년 남성 1명이었어요. 순이는 그 2사람에게 해장국을 내놓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가슴이 두근거렸죠. 2사람 모두 말없이 국을 다 비웠어요. 중년 남성이 나가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순이는 그 말에 주방으로 돌아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날 저녁 남은 해장국을 혼자 퍼서 먹으면서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끓이면 되겠다고. 그게 전부였어요. 대단한 각오도 큰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일도 끓이면 된다는 그 한 가지였죠. 도연이는 방과 후에 가게로 왔어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순이가 국 끓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연필을 굴리는 도연이의 모습이 가게 안을 채웠죠. 손님이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국을 다 버려야 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 날은 새벽에 혼자 장을 보러 가면서 시린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국을 끓이는 동안만큼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불 앞에 서서 국자를 젓는 것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단골이 생기기 시작한 건 6개월이 지난 뒤였어요. 시장 안쪽 청과물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첫 손님으로 왔습니다. 뚝배기를 다 비우고 나가면서 꼭 한마디씩 했어요. 오늘도 잘 먹었소. 그 말이 순이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소문을 내면서 점심때면 자리가 차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하루하루 국을 끓이면서 도연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19년이 흘렀어요. 남편 생각은 했습니다. 매일 했어요. 국을 끓일 때마다 남편이 좋아하던 간을 맞추곤 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난 사람에게 그게 순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준혁이 눈을 뜬 건 사고가 나고 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천장이 흰색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코에 뭔가가 꽂혀 있었고 손등에는 주사바늘이 들어가 있었죠.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데 엄청난 힘이 들었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왔어요. 여러 사람이 준혁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앞에서 손가락을 움직였죠. 준혁은 그 모든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이 언제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머릿속 마지막 기억은 젊은 작업자의 등을 밀어내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쏟아져 내리던 그 무게, 의사 말로는 기적이라고 했어요.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사이에서 작은 공간이 생겼고 준혁은 그 안에서 버텼다고 했습니다. 발견된 건 사고가 나고 한참이 지난 뒤였어요. 구조대가 잔해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찾아낸 거였죠. 갈비뼈 3대가 부러졌고 왼쪽 다리에 골절이 있었어요. 머리에도 충격이 있어서 의식이 돌아오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순이와 도연이는 1년 동안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살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재활은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누워있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만 몇 주가 걸렸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걷는 게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순이한테 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가 준혁을 일으켜 세웠죠. 그러던 어느 날 태식이 병문 안을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태식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어요. 야, 살아있네. 진짜 질긴 놈이다. 준혁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태식은 과일을 내려놓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고 이후 공사가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발주처에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했어요. 직원들은 대부분 떠났다고 했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은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준혁아, 순이 씨,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아. 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준혁은 몸을 앞으로 당기면서 말했습니다. 순이 어디 있어? 빨리 알려줘. 태식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뭔데? 순이 씨가 남자가 생겼어. 내가 사고 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동네에 소문이 났었어. 도현이 데리고 그 남자랑 같이 소리 소문 없이 떠났어.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식의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는데 머릿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준혁의 손이 이불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식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나도 믿기 싫었어.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고 하더라고. 미안하다, 친구야.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어요. 잔뜩 흐린 날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서서히 굳어드는 느낌이었어요.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아니면 그냥 무너지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몸이나 빨리 나아. 그게 먼저야.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은 혼자 남았어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들지 못했어요. 순이를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을 생각했습니다. 도연이가 태어나던 날을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해장국을 끓여주던 순이의 뒷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태식의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남자가 생겼다고, 동네에 소문이 났다고, 소리 소문 없이 떠났다고.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식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친구였으니까요. 그게 준혁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어요. 태식을 믿은 것. 그 믿음이 이후
19년을 갈라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퇴원하던 날, 준혁은 병원 앞에 혼자 섰어요.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준혁은 코트 깃을 세우면서 걸었습니다. 순이를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찾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냥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그게 준혁의 새 출발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출발이었습니다. 준혁은 한국을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탔어요. 목적지는 베트남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은 그 분노가 준혁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게 싫었습니다. 죽어도 그건 싫었어요. 호치민에 도착한 첫날, 준혁은 허름한 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건 낡은 가방 하나와 통장 잔액 몇 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건설 현장을 찾아다녔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몸짓으로 일하겠다는 뜻을 전했어요. 현장 십장이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노동이었어요.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이겼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땀을 쏟았어요. 저녁이 되면 여관 방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갈비뼈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나았어요. 몸이 아프면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현장에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거푸집 하단이 흔들리는 걸 준혁이 먼저 발견했어요. 주변 작업자들에게 손짓으로 피하라고 알리면서 버팀목을 받쳐 붕괴를 막았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현장을 시찰하러 나온 현지 건설사 사장이었습니다. 60살의 베트남 사업가 민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건설업으로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사업을 키워온 사람이었습니다. 민이 준혁에게 다가오면서 물었어요. 당신 현장 경험 얼마나 됐소? 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10년 넘었습니다. 민은 준혁의 눈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찾아오시오. 일주일 뒤 준혁은 민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민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자본을 댈 테니 현장을 맡아요. 잘하면 같이 회사를 차립시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현장을 하자 하나 없이 기한보다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민이 다음 현장을 맡겼어요. 또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민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같이 합시다. 그렇게 준혁건설이 호치민에서 시작됐습니다. 사고가 나고
5년째 되던 해였어요. 준혁은 자기 이름을 회사에 붙였습니다. 숨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베트남은 한창 개발 붐이 일던 때였습니다. 도로가 필요했고, 다리가 필요했고, 주거 단지가 필요했어요. 준혁은 그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뛰었어요. 직원들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믿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계약을 불렀습니다. 베트남에서 자리를 잡자 필리핀으로 갔어요. 필리핀에서 항만을 세우고 인도네시아에서 신도시를 올렸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불렀어요. 건설업에서 번 돈을 부동산 개발에 넣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렸어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샀고 남들이 살 때 팔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잃어본 사람이었으니 잃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 배짱이 준혁을 키웠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준혁그룹은 동남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건설 그룹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석권한 한국인 사업가, 그게 세상이 준혁에게 새로 붙여준 이름이었어요. 그렇게 19년이 흘렀습니다. 62살의 준혁은 수조 원대 자산을 가진 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 출장길에 묵고 있던 호텔 방에서 준혁은 오래된 생각 하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순이 19년이 지났는데도 그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태식의 말, 원망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면서도 보고 싶었어요.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발걸음이 향한 곳은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의 낡은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걷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가게가 셔터를 내린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다 불빛 하나가 보였어요. 진순이네 해장국. 빛바랜 간판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은 그날 밤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간판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호텔 방에 돌아온 준혁은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세월이 쌓인 그 얼굴, 굽어진 어깨, 흰 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다른 남자를 만나서 편하게 떠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준혁은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부탁할 게 있어. 19년 전 서울 외곽 상가 건물 붕괴 사고 기록 전부 찾아줘. 구조 신고 시간, 자재 납품 계약서, 회사 자금 흐름 전부 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혁은 다시
그 골목으로 갔어요. 이번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해장국 드실 거예요? 준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잠시 후 뚝배기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푹 끓여서 맛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아들, 이번에 대기업 붙었다며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어요. 순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에이, 뭘요. 남편도 없이 이 골목에서 15년을 버텼잖아요. 진짜 대단해요. 준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도 없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떠난 여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을 잃은 여자로 이 시장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운터에 돈을 올려놓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 끝에 서서 눈을 감았어요. 태식이 거짓말을 했다는 확신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이틀 뒤 법무팀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준혁은 밤새 들여다봤습니다. 자재 납품 계약서를 펼쳤어요. 규격 미달 자재를 납품한 업체가 태식의 처남 회사였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들여온 자재였어요. 회사 자금 흐름을 봤습니다. 사고가 나기 3개월 전부터 회사 계좌에서 태식 명의의 차명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구조 신고 기록을 봤습니다. 사고 당일 신고가 들어온 시각이 사고 발생 시각보다 2시간이나 늦었어요. 의도적으로 신고를 늦춘 거였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덮었어요. 자재를 빼돌리고 돈을 횡령하고 사고가 나자 구조 신고마저 늦췄습니다. 준혁이 죽어주기를 기다린 거였어요. 그리고 살아서 병원에 누워있는 준혁에게 찾아와서는 순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거짓말로 두 사람을 갈라놓은 거였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태식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태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19년 동안 이 순간이 올까봐 두려워했던 거였습니다. 태식이 억지로 입을 열었어요. 준혁아, 어쩐 일이야. 준혁은 서류 봉투를 태식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재, 계약서, 자금 흐름, 구조 신고 시각, 19년 전 내가 한 짓 전부 다 나왔어. 태식의 손이 떨렸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그랬어? 왜 그렇게까지 했어? 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식은 고개를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준혁아, 내가 지분을 좀 더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들어줬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야. 준혁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순희 씨, 내가 찾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 내가 도망치듯 떠나버린 거잖아. 그건 네 탓이야. 준혁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집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준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뒤 순이를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태식의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한국을 떠나버렸습니다. 순이가 아이를 데리고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는데 찾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어도 내가 찾았어야 했어. 지켰어야 했어. 그게 내 잘못이야.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혁은 돌아섰습니다. 법적인 건 따로 처리할 거야. 문을 닫고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태식이 나쁜 짓을 한 건 맞았어요. 하지만 준혁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순이를 찾지 않았어요. 도연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아서 도망치듯 떠난 건 자신이었어요. 19년이 흘렀습니다. 그 19년 동안 순이는 혼자 버텼어요. 도연이는 혼자 자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준혁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지금이라도 찾아가야 했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했어요. 준혁은 걸었습니다. 그 골목으로 향했어요. 가게 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멈추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딸랑, 순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감 직전이라 좀 늦으셨는데. 준혁은 구석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입구 바로 앞 환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벗었어요. 순이가 물을 가져오다가 준혁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순이의 발이 멈췄습니다. 물컵이 기울어지면서 테이블 위에 물이 쏟아졌어요. 순이는 그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달달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야. 그 두 마디였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두 볼을 타고 턱 아래로 뚝뚝 떨어졌어요.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이 앞에 섰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머리카락에는 흰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준혁이 기억하는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순이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년 동안 혼자 버텨온 어깨가 그 자리에서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살았다고, 그냥 버텼다고, 그게 전부였어요. 순이가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19년 동안 꾹꾹 눌러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가게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왔어. 오늘 좀 늦었지.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방 문이 열리면서 도연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울고 있는 순이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도연이가 순이에게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연이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오래된 사진 속에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순이가 보여주던 그 사진. 도연이의 입술이 떨렸어요. 혹시 준혁이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30살이 넘은 도연이의 얼굴에서 10살짜리 아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현장에서 데리고 놀던 그 아이, 야구공을 손에 쥐고 아빠를 기다리던 그 아이였습니다. 아빠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학교에서 싸움이 나던 날, 버스 안에서 엄마한테 물었던 그 말. 아빠 진짜 도망간 거야. 그 말이 도연이의 가슴 속에서 올라왔어요. 도연이가 준혁에게로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준혁이 먼저 아들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도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도연이는 그 손을 느끼는 순간 고개를 숙이면서 울었습니다. 30살이 넘은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준혁은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꼭 안았어요. 순이가 그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소리 없이 울었어요. 가게 안이 조용했습니다. 솥에서 국물이 끓는 소리만 낮고 깊게 울려 퍼졌어요. 한참이 지난 뒤 도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준혁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 이제 왔냐고 그 물음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했어요.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순이를
바라봤어요. 순이도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19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원망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어요. 억울함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섞여서 말이 되지 않았어요.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그 골목을 떠나지만 않았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을 잃고 소문이 나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순이는 그 동네를 떠났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찾아올 수 있었는데 순이 스스로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내가 미안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니, 순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미안해요.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도현이가 옆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울다가 웃는 그 얼굴이었어요. 가게 안이 따뜻했습니다. 솥에서 국물이 여전히 끓고 있었어요. 준혁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9년 동안 이 국물이 끓고 있었구나. 순이가 매일 아침 불을 켜고 솥을 올렸겠구나. 혼자서 준혁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이제부터였어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은 배신당했다고 믿으며 떠났고, 한 사람은 남편을 잃은 채 홀로 버텼어요. 그런데 결국 두 사람 모두 잘못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지켜야 할 사람을 놓아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닫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더 꼭 붙잡아 주세요.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버텨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햇살 머문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